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디스 브룩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어떤 동성애, 크게 얘기하면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숨기고 살았었고, 그냥 그 당시에 사회적 맥락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이게 이미 3, 40년 전, 1972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그때 이미 DSM에서도 이게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자들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이제 인정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르 교수였던 과거력이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련된다기보다는 이 교수님에 대한 그런 걸좀 치료받기 위해서 그 치료 과정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372페이지에 그 유도프스키 박사가 372페이지 하단에 만약에 이제 그 워런 교수가 이제 브룩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성적으로 처리하기가 아마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네요.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이제 변호사도 고용해서 이제 브룩 교수죠. 브룩 교수도 이제 변론을 해야 하고 방어를 해야 하니까 변호사 나름 괜찮은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 377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켈리라는 이 변호사가 알아보니까 워런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뭐 과거력을 보거나 이런 걸 쭉 보니까 전투적이었다. 그 전에도 뭐 자기 석사 때도 자기 지도 교수를 뭐 이렇게 고발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 호전적인 이력이 있음을 뭐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제 켈리 변호사가 378페이지, 379페이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켈리 변호사가 브룩 교수에게 378페이지 맨 하단에 워런 박사의 고발로 인해서 당신 브룩 교수가 커다란 불이익에 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총장 그 제안을 받은 그 대학의 총장 제안을 받았어요. 총장님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또 해야 하고 학교 행정이든 또 사람 관리든 뭐 또 학교를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는 어떤 아빠와 같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아무나 못 시키죠. 그러나 부르 교수가 그런 적임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워런이 이제 이런 교내에서 벌써 이런 그런 일들을 지금 교내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니까 지금 잠깐 보류된 상태죠. 총장 후보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이 사람은 성적 착취를 했다든가 워런 박사가 지금 뭐 자기 성적 착취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분쟁에서 당신이 적수란 이제 워런이죠. 워런 박사도 적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불에는 불로 싸워야 한다. 이런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변호사는 사실은 편집성 성격장애가 뭔지 잘 모르죠. 사실은 모르는데 변호사는 뭐냐면 그간의 많은 사건 이게 유명한 그 나름대로 그 경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으니까 많은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유형들을 이제 파악한 거죠. 평지성 성격장애다 무슨 자기애다 경계선이다 이 성격장애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인 그 소송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이제 터득한 게겠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패턴이 있었고 이런 패턴이 있던 사람은 뭘 어떻게 하더라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즉 편집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뭐 아부를 하든 뭐 해서라도 막 자기의 그 목적을 이렇게 잘 이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잘 이용하죠. 그러다 그 사람이 또 힘이 없어지면 또
다른 또 힘이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자기가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거는 권력,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정당한 것에 굳이 누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권력을 써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정당한 일인데 이게 부정한 일이거나 뭔가 조금 부정하진 않더라도 이게 통상적으로 그 이게 상식에 예,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다 보면 뭐 남의 힘을 빌려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 어쨌든 근데 불에는 불로 싸워야 한다 이 말도 좋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서 쭉 나왔던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굉장히 뭐 전투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잘 가지고 있고 강철 심장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은 굉장히 유연해야 하니까 어, 유연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또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는 두려울 수 있죠. 그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인간으로서 두려움 안 느낄 수는 없죠. 뭐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든 뭐 어떤 압력을 받든 뭐 살다 보면 뭐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 어두운 감정,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뭐 슬픈 감정 다 좋은 거죠. 그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그 감정을 잘 느끼고 그 감정을 잘 또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내적 힘을 기여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격 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그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막 어떤 법적으로 하거나 막 권력으로 하거나 막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혜와 우리도 용감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면 또 대다수도 성격 장애인 분들은 뭐 꼬리를 내린다는 표현은 그런데 또 그런 사람한테는 또 그러니까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함부로 못하거나 이제 물러서거나 이제 포기하거나 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아갔는데 이제 약하게 나오면 이제 계속 이제 말려드는 거죠. 성격장애인 분들한테. 그래서 불에는 불로 싸워야 한다는 말은 이 그 경험이 많은 이 켈리 변호사의 이 짧은 말 속에는 많은 말들을 나는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능한 켈리는 그 워런 박사의 과거의 뭐 행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 어떤 허점들 뭐 이메일 같은 거 복구시킬 수 있는데 막 협박한 거라든가 막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뭐 이상한 뭐 저기 했던 것들 아무튼 이런 것도 복구도 시키고 해서 이런 허점들을 잘 찾아내서 이제 이 워런 박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384페이지에 워런 박사가 대학 측에 성차별 뭐 성적으로 나를 뭐 어쨌든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10,000,000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사라든가 대학 측은 이를 기각했고 그래서 워런 박사는 이제 승진 심사 전에 이미 대학을 떠났다. 자기가 이미 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사실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제 뭐 부릅 교수가 이제 이 선에서 이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끝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시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면 무고죄로 다시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무고죄도 요즘은 계속 그 무고죄라고 하죠. 뭐 없는 죄를 막 이렇게 소송하는 건 정말 그것도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이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왜냐면 또 뭐 무고죄를 해서 또 뭐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하니까 피곤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워런 박사는 그 다른 대학에서 자리를 얻으려지만 얻지를 못했다. 왜냐면 평판조회라든가 추천서 요구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판조회에서도 보통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서 보면 다 이렇게 평판조회를 할 때는 딱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뭐 넓은 범위에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한 군데만 하면 그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여러분들 통계학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N수 분모죠. N수 저기
죄송합니다. 분자죠. 사례수가 많아져야 일반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화가 가능하고 그만큼 그게 또 그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평판주의도 아무래도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정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격장애 진단 기준이 나오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뒤에서 이제 진단 기준 외에도 또 자세히 계속 나오겠지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언뜻 흘낏 한번 살펴보았는데 진단 기준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나오죠.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광범위한 불신이나 의심이 있다 해서 광범위한이란 말이 맞죠. 그러니까 특정한 불신이나 의심이 있으면 이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광범위하다는 얘기는 뭐 대다수의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인 초기에 시작되고 다음 중 4개 항목 7개 중에 4개면 반타작 넘어가는 보통 반타작 이상을 보통 기준이 성격장애가 그래요. 평균 7개 중에 4개니까 이것도 반타작 이상이죠. 성인 초기에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대다수 제가 성격장애는 성인 초기 반사회성 성격장애만 청소년기 때 드러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성인 초기에 이것도 굳어진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대 여러분들 나이에 우리가 같이 이 심리학과에서 우리가 이 수업을 배우는 거는 진짜 세상에 살아가는 굉장한 큰 저는 지혜를 얻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대학 수업이 어떻게 보면 저기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니 그냥 학점 채우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그 대학 수업료 이 학점 수로 쪼개 보면 이 수업이 그 수업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쪼개 보면 나오겠지만 이걸 잘만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소송 안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업적 손해도 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불안과 우울과 막 무슨 이 병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고통을 이게 우리 외상후 성장이란 말도 있지만 어찌됐든 고통을 많이 받으면 그게 무슨 꼭 성장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게 굉장한 자산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1번에서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에도 타인이 자기를 이렇게 착취한다고 믿는 거죠. 나를 속인다, 나를 속이고 착취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동료나 친구들의 그런 성실성을 의심한다. 그런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 사소한 말이나 사건 속에서 어떤 위협의 의도가 있나 자꾸 이걸 막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막 생각을 많이 해요. 5번도 중요해요. 5번. 그러니까 원한을 오랫동안 풀지 않고 경멸을 용서하지, 말이 여기 좀 안 됐죠.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 경멸을 용서하지 않다가 아니라 경멸을 통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원한을 오랫동안 풀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면서 막 워런 그 박사가 그랬잖아요. 한번 이렇게 틀어지니까 각도가 한번 틀어지니까 아예 그 사람을 경멸하고 뭐 원한적인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죠. 그나마 이거를 행동화 안 시키는 편집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도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전투적인 성격장애가 있는 거고 드러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성격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5번이죠. 5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좀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원한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할지라도 그래도 뭐 나를 소송하거나 막 해코지를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저는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자기애성 성격장애 할 때 외연적 있었고 내연적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편집성도 드러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동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죠.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이죠. 그래요. 7번이 배우자 뭐 이런 의심한다, 의처증, 의구증 같은 거고
비번은 공통이에요. 다른 어떤 성격,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성격 장애나 기분 장애, 뭐 다른 정신병리와 이렇게 그걸로 설명이 되지 않아야 한다. 비번은 공통적인 거니까, 네. 7가지 중에 4개가 해당하면 편집성 성격 장애다. 보통 이게 1번, 2번, 4번, 5번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7번은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인 거고. 근데 7번의 경우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혼 전에는 잘해주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근데 잘해줄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교수자이기 이전에 어쨌든 저도 상담 전문가로 오랫동안 또 어쨌든 상담을 해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 사랑하게 된 경위를 보면 정말 좀 이렇게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은 그 영혼이나 마음 있죠. 아, 그 사람 심성이 깊고 넓어. 그런 걸 어디서 느꼈냐면 이렇게 배려했다든가 뭐 어쨌든 그런 마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어야 하는 건데 뭐 그 결혼하게 된 그 좋아하게 된 얘기를 보면 조금 단순한 사건들이었어요. 이렇게 잘해주는 사건들. 근데 잘해주는 사건하고 감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뭐 선물을 많이 해주거나 뭐 음식을 먹다가 뭐 이게 연애할 때 뭐 내가 흘린 것도 뭐 그냥 먹더라. 그래서 내 더러운 것도 먹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왜곡되게 약간 경직되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되게 많아요. 우리가 경직되게 뭔가를 판단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의 어떤 성숙도를 보는 건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지혜 같은 거를 내가 나도 사실 그거를 자기가 갖추고 있어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갖추면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연애 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밤사회성 성격장애 배울 때에도 그 남편의 사례가 나왔었죠. 굉장히 잔인하고 어떤 목적주의적인 것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 때는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났더니 굉장히 구속하고 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친구 누구 만나냐고 그러고 그 친구 왜 만나냐고 그러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게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냐 물어보고 언제 뭐 했냐 물어보고 이거 자꾸 물어보기 시작하면 피곤하죠. 이게 나를 의심하는 투로 물어보는 거. 정당한 의심가는 내가 찔리는 행동을 해서 의심받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떳떳한데 자꾸 그거는 의심할 때 그거는 정말 같이 살기가 어렵죠. 그죠? 빨리 끝내고 새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정신 건강에 좋죠. 왜냐면 편의성 성격장애 이것도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계속 노력한다는 조건 하에 살 수 있죠. 이런 진단적 특징이 결국은 385페이지 보면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동기를 악의에 찬 것으로 해석하고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의 양상이 있다. 이게 A였고 맨 하단에 타인이 자신에게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상해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불안한 거죠. 그들은 친구나 동료의 신뢰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그때를 노려 친구나 동료가 자신을 공격하면 무시할 거라 생각한다.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내용이 타인에게 악용될 거란 공포 때문에 털어놓기를 꺼려거나 타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언젠가 내 말이라든가 내 행동이 그 사람한테 악용돼 갖고 내가 이용당할까봐 그런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안 하려한다. 그런 불신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언젠간 내가 이용당할 거야.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다른 사람을 악용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타인에 대해 악용될 거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말을 꺼리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말을 자기를 안 드러내고 감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어떤 사건 얘기만 하고 내용 얘기만 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내를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죠. 만나지지가 않죠.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도 또 설명이 나오죠. 그 모욕당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열등감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사소한 말에도 모욕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모욕을 한 건 아닌데 뭐 무시했다라고 느끼고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느끼는 거 아니에요.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경멸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별 사소한 말에 이렇게 삐지죠.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찌됐든 참 이거는 이유를 걷잡기가 어려워요. 예. 평소 때 뭐 잘 뭐 안 먹던 원래 음식을 잘 좋아하던 맛있는 걸 잘 먹는 사람이 어느 날 잘 안 먹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잘 먹던 애가 왜 안 먹냐 이러면 뭐 내가 돼진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뭐 그 말에 뭐 상처받았다거나 뭐 갑자기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관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아까 부석 교수가 5년이라는 게 제가 좀 이상 아니 어느 정도는 유지는 돼요. 그 가면을 쓰고 잘 거래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토라지고 이렇게 뒤틀리 경직성 때문에 어느 순간에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한번 뒤틀리면 이제 사소한 말에 이제 모욕이나 이제 자기가 상해를 느꼈다고 느껴서 이제 원한을 품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이제 분노를 낳고 그 분노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오랫동안은 아마 그냥 거의 여러분들 좀 제가 좀 좀 그렇게 얘기도 되는데 거의 그냥 화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눈 감을 때까지. 화해하는 경우 사례를 봤나 싶어죠. 그냥 이게 단절하는 거죠. 끊는 거죠. 네. 분노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그랬는데 그 오랫동안이 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10년 뭐 20년 아니면 그냥 평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죠. 뭐 시부모든 뭐 결혼에서도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성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예를 시부모든 뭐든 어차피 안 편한 집이잖아요. 내가 평생 자랐던 집이 아니니까. 근데 뭐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뭐 이제 난 그 집하고는 거래를 않겠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편지성 끼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노를 가지고 이제 반격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속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속으로 한다 해도 결국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렇게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결국은 만약에 한번 이렇게 분노감을 가지면 뒤에서 원한을 가지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에게 누가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워. 이것도 막 가족 간에도 다 분열시키고 친구 누가 하나 생겼다. 그럼 뒤에서 다른 뭐 가가 막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이게 편집성 성격장애인 사람은 또 이제 꿈이니까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연관된 특집까지 387페이지까지 보면 그들은 38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중간 정도예요. 두 번째 단락의 중간 정도. 어떻게 보면 맨 하단에서 한 19번째 줄 정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와 공포감을 타인이 가진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면에 있는 분노와 공포와 두려움을 그 사람 것이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찰과 통찰이 없다는 얘기죠. 성찰하려 하지도 않고 통찰도 없고 성격장애 특징이니까. 그래요. 388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다. 뭐 경계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자기애성이랑 많이 겹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또 잠깐 끊었다가 또 그 다음 단락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